지난달 물가가 달걀 57%, 마늘 46% 등 특히 농축수산물에서 많이 올랐습니다. 20% 넘게 오른 쌀은 비축미까지 크게 줄었습니다. 휘발유와 경유도 20% 정도 올랐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가 코로나19에 걸리는 돌파 감염이 늘어나는 가운데 첫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델타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델타 플러스 변이 확진자까지 나왔습니다. 국회에 출석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한미연합훈련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은 북한의 김여정 하명기관이냐며 반발했습니다. 올림픽 입상자에게 주어지는 아파트 특별 공급을 놓고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연금과 병역 혜택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주장과 국위 선양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는 반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올여름 우리 국민들 삶이 참 팍팍합니다. 폭염과 코로나 대유행도 벅찬데 물가까지 폭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발표됐는데요. 2.6% 그래프가 이렇게 치솟았습니다. 이 가파른 추세도 놀랍지만 이 품목별로 좀 들여다보면 의식주 안 오른 항목이 없을 정도입니다. 먼저 마트 가보면 고기, 야채, 과일, 생선 다 올랐죠. 이 재료가 오르니 외식비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수박 한 통 4만 원, 달걀 한 판 만 원. 대체 왜 이렇게 오르는지 김태영 기자가 점검해봤습니다. 줄기에 매달린 수박 몸통이 갈라져 있습니다. 폭염을 이기지 못하고 내부가 터져버리는 열과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성한 수박은 거의 없습니다. 수박이 내렸었는데 없어. 다 터져서 내버려가지고. 하우스 밖에는 폭염을 이기지 못하고 갈라진 수박이 이렇게 벌어져 있습니다. 예년 같으면 이 비닐하우스에서 수박 1,600개를 수확했지만 올해는 500개도 버겁습니다. 출하량이 줄다 보니 매출 역시 평년의 30% 수준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올해는 잘해야 한 150만 원, 100만 원대밖에 안 돼요. 잎채소를 재배하는 농가도 고민이 깊습니다. 35도를 웃도는 기온에 쑥갓은 몸통 대부분이 빨갛게 변했고 상추는 녹아서 이파리가 땅에 붙었습니다. 차양막을 쳤지만 폭염엔 역부족입니다. 내다 팔 게 없다 보니 농민들 가슴만 타들어갑니다. 40도 이상이 되니까 작물이 고사가 돼버리니까 수확하기 힘듭니다. 공급이 줄다 보니 가격은 천정부지로 뛰고 있습니다. 예년 만원대였던 수박은 2만 원 넘게 줘야 살 수 있고 최상급 수박은 4만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수박이 외식값에 버금간다.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냥 좀 많이 줄이는 것 같아요. 달걀은 작년보다 57%나 올랐고 마늘과 고춧가루, 참외등도 크게 오르는 등 밥상 물가는 연일 불안한 모습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충격파에 서민들의 물가 고통도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밥상 물가를 더 압박하는 주요 품목은 바로 주식 쌀입니다. 이 급등세를 낮추려고 정부가 비축해놓은 정부미를 풀고는 있는데요. 이미 올해 들어 4번이나 풀어서 이 나라 곳간이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창고에 쌀이 남아돈다는 뉴스도 있었었는데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인지 박재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저녁 밥상을 준비하러 나온 손님들. 쌀값 한때는 그냥 지나칩니다. 무섭게 오른 쌀값 때문입니다. 처음에서 얼마나 더 오른 것 같은데. 쌀이 갑자기 왜 올랐지? 이 생각이 들었어요. 식구들이 집에 많이 있다 보니까 식사량도 많아지고 쌀을 정기적으로 구입하고 있는데 쌀 때마다 가격이 좀 올랐다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실제로 오늘 기준 쌀 20kg 도매 가격은 59,260원으로 1년 전보다 만원 넘게 비쌉니다. 이처럼 쌀값이 20% 넘게 뛴 건 재배 면적이 줄어든 데다 장마와 태풍까지 겹쳐 지난해 생산량이 5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기상이변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한편 정부 비축 물량 선제 확보 및 적기 방출,
정부는 오늘도 가격 안정을 위해 비축해둔 쌀 8만 톤을 시장에 풀었습니다. 정부미 방출 결정만 올 들어 벌써 5번째, 이렇게 풀린 물량만 37만 톤에 달합니다. 현재 남아있는 14만 톤은 연말까지 군에 공급할 급식용인 만큼 사실상 창고 바닥까지 싹싹 긁어 푼 셈입니다. 얼마 전까지 쌀이 남아돈다며 대북 식량 지원까지 얘기했지만 이제는 우리 먹을 걸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올해도 작황이 나쁘면 쌀값은 더 오르고 본인들은 수입쌀을 먹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자, 이 장바구니 물가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기름값이 야금야금 오르더니 작년보다 20%가량 올랐습니다. 당분간은 더 오를 전망이라고 합니다. 박정서 기자가 이어갑니다. 양재동 만남의 광장 휴게소에 위치한 주유소입니다. 고속도로 주유소지만 주변보다 싸다는 정보에 일부러 찾아오는 차량도 많습니다. 기름값이 슬금슬금 오르더니 어느새 부담스러운 가격이 됐기 때문입니다. 1년 전만 해도 한 1,300원 했던 것 같은데 많이 올라서 많이 부담이 한 20만 원 정도. 도로를 달리며 먹고 사는 자영업자나 화물차 기사는 달릴수록 손해라며 혀를 내두릅니다. 일부러 왔어요. 제가 사는 동네는 2,000원까지 지금 올라가가지고 자영업인데요. 거래처 왔다 갔다 하려고. 아무래도 부담이 돼서 대중교통 좀 많이 이용하려고 하는데 100원 이상 지금 비싼 것 같은데. 부담이 얼마나 되세요? 굉장하죠. 7월 넷째 주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641원, 경유는 1,436원입니다. 특히 휘발유 값은 지난 2018년 11월 이후 가장 비싼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19.3%, 경유는 21.9%까지 올랐습니다.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건 수급 불균형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세계 경제가 백신 접종 후 일제히 기지개를 켜면서 기름을 빨아들이고 있지만 공급은 그만큼 따라주지 못하는 상황. 문제는 앞으로 더 오른다는 겁니다. 한국은행은 수급 상황을 볼 때 현재의 기름값 고공 행진이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기름 넣을 때마다 서민들의 주름도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은 잔인한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에 돌입한 지 4주째에 접어들면서 밤 손님이 사라진 술집들, 방학 성수기를 날려버린 키즈카페들,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하나둘 문을 닫고 있습니다. 한계 상황에 봉착한 자영업자들을 구자준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텅 빈 술집에 음악 소리만 울립니다. 매장에 손님은 2명뿐.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을 2명으로 제한하는 4단계 거리두기가 길어지자 술집 주인은 이달 말 폐업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인이 되게 엄청 큰 거고요. 미래가 없는 것 같아서 지금 접는 게 차라리 더 현명한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폐업을 해도 철거비로 목돈이 나가지만 적자 영업보단 낫습니다. 나라에서 200만 원 지원해준다고 하지만 철거 비용 하면은 이게 더 많이 나오거든요. 한 700 넘게 나오고. 이 키즈 카페는 지난달 영업일 중 손님이 단 한 명도 없었던 날이 절반이 넘습니다. 원래 방학이 대목이지만 코로나 대유행과 방학이 매번 맞물리면서 매출이 바닥을 쳤습니다. 매출이 거의 이제 200만 원대가 나오거든요. 하루 평균. 근데 이제 지금 같은 시기는 보면 이제 뭐 6만 원, 10만 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4단계 격상은 폐업의 결정적 이유가 됐습니다. 4단계 발표 나고예요. 그러니까 이번 여름방학도 이제 장사 안 되겠구나. 거리두기 4단계 이후 휴 폐업을 고민하는 자영업자는 10명 중 6명뿐. 오늘 자영업자 단체는 여당 대표를 찾아가 눈물로 하소연했습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이 생을 포기하시는 사장님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4차 대유행 앞에서 자영업자들은 마지막 희망의 끈마저 놓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서울 대표 상권, 그래서 임대료가 가장 비싼 곳, 명동 거리의 가게들은 추풍 낙엽 신세가 돼버렸습니다. 어렵다는 말은 그동안에도 있어 왔지만 이 취재진이 찾은 명동 상권은
짐작보다도 훨씬 더 처참했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빈 가게엔 고지서가 잔뜩 쌓여 있고 폐업 공지문이나 임차인을 구하는 안내문이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길거리 음식과 기념품을 팔던 노점들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노점이 하나도 나오잖아요. 노점이 번창하면은 손님이 많잖아요. 안에 단가 더 들어서. 명동 중심거리의 5층 건물은 통째로 비었고 골목길 상가도 폐업한 곳이 수두룩합니다. 임대 기간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가게도 여럿입니다. 방황에 들었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고 월세를 못 내게 되니까 보증금에서 이제 가가서 이제 한 2달 정도 남았어요. 지금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계약 기간 안 끝나서 있는 사람들이 많고 못 나가죠. 지난 4월 임시 휴업한 이 가게는 넉 달이 지난 지금도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곳 명동 골목길엔 이 가게처럼 비어 있거나 문을 닫아건 점포가 여럿입니다. 취재진이 골목길 1층 점포 80곳을 확인해보니 50곳 넘게 비어 있습니다. 올해 2분기 명동 소규모 상가의 공실률은 43.3%, 서울 지역 평균 공실률의 6배도 넘습니다. 3분의 1도 안 남았을 거예요. 저 뒷골목 일본 골목 보면 싹 닫아졌어요. 생활하들이 안 되니까 이런 집들은 이제 포기하고 나갔잖아요. 조금 외국인 관광객이 좀 주로 많이 찾는 매장 위주로 좀 타격이 큰 것 같고요. 꽁꽁 얼어붙은 명동 상권. 상인들은 끝이 안 보이는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네, 코로나 상황입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는 지난 6월 이후 무섭게 급증하기 시작해서 누적 감염자가 5,000명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니까 확진자 3명 중 2명이 델타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집계됩니다. 2차 백신까지 맞았는데 델타 변이에 감염돼 사망한 사례도 나왔습니다. 먼저 허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이자 백신 접종을 마친 80대 여성이 지난달 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지 20일 만에 숨졌습니다. 접종 완료자가 감염되는 돌파 감염 후 첫 사망 사례인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돌파 감염 추정 사례도 1,132명까지 늘었는데 일부 변이 분석을 해보니 절반 이상이 델타 변이로 확인됐습니다. 지금 델타 변이로 인해서 백신 접종률이 높은 그런 국가들도 다시 환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급격한 증가세의 억제를 위해서 모든 조치와 노력들을 코로나19 확진자 중에서도 델타 변이 비중은 더 높아졌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확진자 중 델타 변이 검출률이 64%에 달해 그 직전 주보다 10%포인트 이상 올랐습니다. 3명 중 2명이 감염된 걸로 나타난 겁니다. 주요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중 델타 변이에 감염된 비율은 90%를 넘었습니다. 40대와 50대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도 증가했습니다. 6월 둘째 주에는 40, 50대 위중증 환자 사망자 수가 20명에 불과했지만 7월 셋째 주에는 119명까지 늘었습니다. 채널A 뉴스 허욱입니다. 델타 변이에 베타와 감마 변이 특징까지 추가된 델타 플러스 변이도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2명이 감염되는데 이 사람들 역시 백신 접종자들입니다. 확진자 중 1명은 해외에 다녀온 적도 없고 감염 경로가 오리무중이라 추가 감염자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어서 서상희 기자입니다. 델타 플러스 변이에 감염된 사람은 2명입니다. 한 명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해외 여행력이 없는 40대 남성이고 다른 한 명은 지난달 23일 미국에서 입국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국내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2차까지 마쳤는데 돌파 감염됐습니다. 특히 40대 남성은 감염 경로를 몰라 숨은 감염자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선행 감염자가 아직은 특정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노출을 통해서 감염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하고 있고 델타 변이는 비변이에서 돌기가 인간의 세포와 결합이 쉽도록 바뀐 건데 델타 플러스는 여기에 베타, 감마 변이의 특징 중 하나인 K417N이라는 돌연 변이가 추가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 델타 플러스는 델타만큼 전파력은 높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일부 백신의 피나 항체 치료제 효과가 떨어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인도, 미국, 영국, 유럽 등에서도 델타 플러스가 발견됐는데
사례가 많지 않아 정확한 연구는 없습니다. 방역당국은 위험도나 전파력은 델타 변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확진된 두 사람 모두 중증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시청자의 제보가 뉴스가 되는 제보가 뉴스다. 오늘은 백신 예약 관련 제보 보내주셨습니다. 어제부터 상반기 접종을 못 받은 고령층을 위한 백신 예약이 시작됐죠. 이번엔 예약 시스템이 먹통이 될 시간도 없이 예약이 다 마감돼 버렸습니다. 방역당국의 안내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승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상반기에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60세에서 74세까지의 인원은 148만 명. 어제 오후 8시부터 이런 미접종자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사전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60살 한모 씨도 예약 홈페이지를 열어놓고 8시가 되는 순간 예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시간대를 클릭해도 예약 불가라는 메시지만 떴습니다. 강남구 보건소의 예약이 시작과 동시에 꽉 찬 겁니다. 밤을 새며 다른 지역 보건소까지 찾아봤지만 헛일이었습니다. 모든 보건소가 모든 시간대가 불가로 나오더라고요. 강남구의 하루 예약 인원은 10명에서 최대 20명. 희망자에 비해 턱없이 낮아 이런 현상이 생긴 겁니다. 시스템이나 물량의 문제는 아니고요. 보건소 접종 여력 때문에 일단 예약이 일단 꽉 차가지고. 미접종자 백신은 병원과 의원에서도 맞을 수 있는 일반 백신과 달리 보건소 접종만 가능하다는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으면서 혼란은 더욱 컸습니다. 방역당국은 브리핑과 보도자료를 통해 안내했다는 입장. 예약 홈페이지에서는 이런 내용을 찾을 수 없습니다. 고령층에 대한 배려가 아쉽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무슨 안내 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이럴 거면 뭐하러 예약을 하나 싶기도 하고. 오늘 0시 기준 예약을 마친 사람은 7만 4천 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5%에 그쳤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방역당국은 오늘 31일까지인 예약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여기저기서 집단 식중독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분식점 한 곳에서 45명이 식중독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고열이 있는 사람은 코로나 검사까지 이중고를 겪어야 합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구청 직원들이 아이스박스를 들고 나옵니다. 식중독 신고가 접수된 유명 프랜차이즈 분식점에서 검체를 채취한 겁니다. 지난달 29일과 30일 분식점에서 김밥을 먹은 45명이 고열과 복통, 설사 등 식중독 증상을 보였고 이 중 29명이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밥이 여름에 계란이 많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통상적으로요. 검사 결과 기다리고 그런 단계예요. 같은 프랜차이즈의 또 다른 지점에서도 오늘 식중독 신고가 접수돼 문을 닫았습니다. 코로나 대유행 때문에 식중독 치료를 받는 것도 고역입니다. 고열 증상 탓에 코로나19 검사부터 받아야 했고 진료를 안 받으시니까 주말이었기 때문에 검사를 받아서 기다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이제 진료를 못 받은 거고. 병상이 없어 입원도 힘들었다는 불만이 쏟아집니다. 병원이 80도에 있었거든요. 혹시 코로나 아닌가 해가지고 먼저 검사를 받았어요. 음성 확인서 보여주니까 이번 병상에서 수원에 나와가지고 입원했어요. 프랜차이즈 본사 측은 검사 결과에 따라 처벌을 달게 받겠다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성남시는 검체 분석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해당 업체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달 20일 부산의 유명 밀면집에서도 집단 식중독이 발생해 100명 넘게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도 고열 증상 탓에 피해자들이 코로나 검사를 받는 등 이중고를 겪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올림픽 메달리스트에게 주어지는 각종 혜택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아파트 특별 공급도 포상 중 하나인데 요즘 내 집 마련이 워낙 어렵다 보니 이 혜택을 놓고는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양궁 금메달 안산 김재덕 선수의 공통점, 연금, 포상금, 그리고 아파트 특별 공급 청약 자격입니다. 주택 공급 규칙을 찾아봤습니다.
35조 1항 22호엔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면 특별공급 대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대한양궁협회 홈페이지엔 특공 대상자 모집 공고문이 심심찮게 올라오기도 합니다. 메달리스트 특별공급은 1983년 미국 LA 올림픽을 앞두고 선수들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아파트를 주는 건 아닙니다. 국가유공자 등 다른 특별공급 대상자와 경쟁해야 합니다. 다만 공공이든 민간이든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라면 전체 가구 수의 10%씩 적지 않은 물량이 배정되는 만큼 일반인보다 당첨이 수월한 건 사실입니다. 때문에 과도한 특혜란 지적도 있습니다. 특히 야구, 축구처럼 프로팀이 있어 높은 연봉을 받는 종목까지 혜택을 주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결혼도 계속 미루고 있는데 연금에다가 뭐 병역 특례에다가 아파트까지 하면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위화감이 느껴진다. 국위 선양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위를 선양을 했기 때문에 몇 년을 걸쳐서 또 올림픽이라는 세계 무대에서 그 우승하기도 쉽지가 않잖아요. 비인기 종목 선수들은 또 어려운 선수들도 많기도 할 거고 그 정도는 나라에서 해줘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역대 최악의 주거 대란이 새로운 논란을 빚어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오늘 팩트맨은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시작합니다. 올림픽에서 성과를 낸 대표팀 선수들, 포상금과 연금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그런데 같은 색깔 메달이라도 포상금이 다 다른 게 맞냐라는 시청자 제보 많았습니다. 팩트맨이 실제로 따져보니까 정말로 천차만별이었는데요. 왜 그런 건지 스튜디오로 옮겨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아쉽게도 메달을 따진 못했지만 한국 신기록을 세운 두 선수입니다. 육상 높이뛰기에서 2m 35cm로 4위에 오른 우상혁 선수, 포상금 2천만 원을 받았고요. 수영 자유형의 황선우 선수는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포상금 차이 어디서 발생할까요? 올림픽 출전 국가대표 선수가 받는 포상금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메달리스트에게 주는 문화체육관광부 포상금, 국민체육진흥공단 연금, 그리고 소속 연맹 포상금인데요. 우상혁, 황선우 선수 메달을 따진 못해서 당장 문체부 포상금이나 연금 지급 대상은 아닙니다. 두 사람의 포상금은 소속 연맹에서 자체적으로 준 건데요. 한국 신기록을 세우면 대한수영연맹은 회당 100만 원, 대한육상연맹이 회당 2천만 원을 지급합니다. 한국 신기록 흡입자에게는 100만 원씩을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황선우 선수가 자유형 200m에서 한 번, 100m에서 두 번, 한국 신기록을 3번 수립을 해서 메달리스트 포상금도 연맹마다 다르고 단체전이냐 개인전이냐에 따라서 지급 액수도 달라지는데요. 리우 올림픽 기준으로 펜싱과 양궁의 금메달리스트가 받을 포상금 살펴볼까요? 펜싱협회는 단체전 1억, 개인전 5천만 원을 주고요. 양궁은 개인전 2억, 단체전 1억 5천만 원을 주는데요. 두 협회 모두 도쿄올림픽 메달리스트 포상금을 올리는 방안을 논의 중인 만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팩트맨 제보 부탁합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이번 달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했지요. 그대로 할지 미룰지 축소할지 여건이 갈팡질팡하는 모습인데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연기나 축소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원이 김여정 하명 기관이냐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김성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관계 현안을 보고하기 위해 국회를 찾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이번 달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 비핵화의 큰 그림을 위해서는 한미연합훈련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1일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촉구한 배경을 설명하던 중 나온 발언입니다. 야당은 박 원장이 사실상 훈련 연기 입장을 밝힌 거라며 반발했습니다. 북한에 비맞추기 경쟁하는가? 저는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국정원이 사실상 김여정의 하명기관으로 전락했다. 하태경 의원은 국정원은 정보부서이지 정책부서가 아니다라며 국정원의 입장 철회와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여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국정원 공식 입장이 아닌 박 원장 입장이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북미 회담 전제 조건으로 광물 수출, 정제유와 생필품 수입 허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19년 하노이 회담 때 제안한 조건으로 현재도 같은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생필품에는 고급 양주와 양복도 포함되는데 김정은 위원장과 상류층에 배급할 용도라는 게 국정원 설명입니다. 김 위원장이 뒷머리에 파스를 붙이고 나타나 건강 이상설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는 가벼운 걸음걸이와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하는 자세를 근거로 이상 징후는 없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이낙연 두 대선 주자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정책을 발표하든 잘 들어보면 상대를 향한 공격이 빠지질 않습니다. 이재명 지사 오늘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면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이낙연 전 총리 책임으로 돌리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측도 가만히 있진 않았죠. 경기도의 기본소득 홍보비를 지적하며 경기도 예산이 이재명 지사 현금 인출기냐고 비판했습니다. 최성 기자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저렴한 임대료로 품질은 높고 장기 임대가 가능한 기본주택 100만 호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다주택자 규제는 문재인 정부보다 더 강하게 하겠다며 다주택자에게 기본소득 토지세인 국토보유세를 부과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을 총리 이하 관료에게 돌렸습니다. 지시가 이행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부처와 총리의 책임이죠. 그런데 안 했잖아요. 사실상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를 지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겁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 지사의 경기도민 100% 재난지원금 지급을 재차 비판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국가 지도자가 되겠다는 분이라면 국민 전체를 생각하는 그런 안목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청의 홍보비도 두 후보 간 공방의 소재가 됐습니다. 이낙연 캠프가 경기도청이 도청 홍보비를 이 지사 개인 홍보에 쓰고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자 이 지사가 직접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그걸 경강부회라고 하죠. 침소봉대 경강부회. 네거티브를 해도 상식선에서 해주면 좋겠고요. 두 캠프는 오늘만 9건의 논평을 주고받으며 날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여야 후보들 대선이 본격화되면서 전국 방방곡곡 다닐 일이 많아지고 있죠. 가는 지역마다 본가, 외가, 처가, 갖은 지역 연구를 끌어들이며 표심 공략을 하는데요. 전북 출신인 정세균 전 총리는 충청 지역을 찾아 자신은 백제 사람이면서 신라 사람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후보들 이 집안 어디까지 끌어들이는지 한번 보시죠. 최수연 기자입니다. 충청 표심 공략에 나선 정세균 전 총리가 전북 무주 출신임을 언급하며 영호남을 아우르는 사람임을 강조했습니다. 특별한 지역 출신인 줄 아시죠? 무주, 진안, 장수, 임실, 무진장님이라고 하는데 신라와 백제가 이렇게 함께했던 곳이 무주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백제 사람이면서 신라 사람입니다. 처가가 경북 포항이라는 점도 드러냈습니다. 충청권으로 장가를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저는 그 처가가 경북 포항입니다. 경북 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이렇게 백제와 신라가 통합해서 하나의 대한민국. 이재명 지사도 지역마다 인연을 강조하고 호남 출신인 이낙연 전 대표는 지역 연구를 앞세워 민심을 공략 중입니다. 저희 처가 집이 이제 울건 넘는 밖에 할 수 없이 말씀드리는데 사실 몇 쑥스러워요. 고향 어르신들 서울 근처로 이사간 손자 아들 같은 이재명 많이 좀 잘 봐주이소. 전라남도 영광에서 나서 광주에서 중고등학교 다니고 국회의원, 도지사 제 고향에서 하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저의 온 몸에 광주 전남에 피가 흐르고 있고요. 야권 주자들도 지역 연고를 앞세우는 데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희 그 집안이 문산구 노정면에서 집성촌을 이루면서 한 500년 살아오셨고, 저희 부친은 문산에서 태어나서 또 지금 세종시가 있는 연기에 저희 부친 형제분들이 사시다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내일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첫 행보로 고향인 경남 진해 방문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요즘 이런저런 구설에 오른 윤석열 전 총장, 이 요리조리 피하는 메이웨더가 아니라 맞으면서도 KO를 노리는 타이슨 같은 정치를 하겠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공약을 담당할 대규모 싱크탱크도 곧 출범하는데요. 중도 진영 인사들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보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공약 준비에도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자신의 대선 공약을 만들 싱크탱크 공정개혁포럼을 곧 출범시킵니다. 공동대표를 맡을 걸로 알려진 김형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는 늦어도 2주 안에 출범시키려 한다며 공정과 개혁을 추구하는 중도 인사들까지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총장의 친구인 이철우 연세대 교수도 참여하고 캠프에서 활동 중인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은 캠프와 포럼 사이 가교 역할을 합니다. 100명 정도의 발기인으로 시작하는 공정개혁 포럼을 분야별, 지역별로 세분화해 전국 조직으로 확대 발전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 당원 모집 캠페인에도 참여했습니다. 지난 17년 동안 보수정당 출신 국회의원이 한 명도 배출되지 못한 서울 은평갑을 찾은 겁니다. 전국의 당협 중에 지난 선거에서 가장 힘겹게 싸웠고 4.7 재보선에서는 또 극적인 반전을 일으킨 이 은평 당협을 방문하는 게 좋겠다는 조언을 받고 윤 전 총장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상소문 형태액을 시무 7조를 올린 조은산 씨도 지난달에 만났습니다. 100분간의 만남에서 윤 전 총장은 우직하게 두들겨 맞으며 KO를 노리는 타이슨 같은 정치를 하고 싶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에 대해서는 정의도 정치도 아닌 상식이었다고 답했다고 조 씨가 자신의 SNS를 통해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여랑야랑 김민지 기자의 휴가로 정치부 송찬욱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이재명 지사 뭐가 부메랑으로 돌아온 걸까요? 네, 음주에 대한 비판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캠프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치인들과 만나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술꾼으로 살든가라고 비판했는데 그게 부메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부메랑이라는 게 이 지사의 음주운전 전력이 소환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이 지사는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낸 적이 있는데요. 17년 전의 일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의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국민들께서 적절치 않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전력이 있는 분들은 조심해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해야죠. 그런데 이재명 지사의 음주운전이 또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다면서요? 네, 경선 주자이죠. 김두관 의원이 공식화를 했는데요. 김 의원은 제보가 들어온다며 과거에는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벌금 70만 원이 일반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지사가 낸 벌금 150만 원은 재범 수준일 때 내는 금액이라는 건데요. 그러면서 100만 원 이하 모든 범죄 기록을 공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정세균 전 총리는 동참하겠다며 클린 검증단 설치를 주장했고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검증은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마음이군요. 그런데 이 100만 원 이하 범죄 기록은 공개가 안 되나 보죠? 일단 공직선거법상에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전과 기록만을 이 선관위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민주당은 오래전 벌금 액수와 상관없이 공천심사 때 모든 범죄 전과를 공개했다며 음주운전은 한 번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선 고개를 숙이면서도 불편한 심정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변명의 여지 없이 제가 음주운전 한 사실은 다시 반성하고 또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재명의 과거를 한번 기억하고 싶으셨을 텐데 차라리 그 말씀을 하시면 좋았을 것 같고. 윤석열 전 총장 음주 문제를 처음 제기했던 사람은 이재명 캠프의 박진영 대변인인데요. 결과적으로 이재명 지사에게 부메랑을 던진 꼴이 됐습니다.
과거에 음주운전 옹호 논란까지 더해져 결국 사퇴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얘들아, 형, 사실 성렬이 형, 이 윤석열 전 총장 애칭을 말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 뭐 먹고 있는 건 뭔가요? 네, 바로 민트 초코인데요. 이 윤석열 전 총장이 SNS를 통해서 민초단, 그러니까 민트 초코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민트 초코는 이른바 힙한 맛으로 통합니다. 근데 저 인상을 쓰면서 먹는데요? 네. MZ세대와 어쨌든 가까워지려는 노력이겠죠? 네. 윤 전 총장 이렇게 아이스크림만 먹었는데 조회수가 10,000건을 넘겼습니다. 관심이 뜨거운 만큼 이런저런 구설도 최근 자주 오르고 있는데요. 윤 전 총장 만남 자리에는 늘 술이 있다는 지적, 앉아있을 때 너무 다리를 벌린다는 지적 등에 대해 나름 신경 쓰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 출마 선언 때 지적받았었죠. 이 도리도리한 네. 습관, 이것도 고치겠다고 말은 하더라고요. 뭐 노력은 하는 것 같아요. 네. 행동은 고치면 되는데 사실 말은 한번 뱉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윤석열 전 총장은 이 주 120시간 노동, 부정식품 등 연일 실수성 발언으로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는데요. 오늘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정치를 제가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오해를 불러일으킨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앞으로 그런 점들은 좀 많이 유의를 할 생각입니다. 최근 비슷한 해명을 자주 하는데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실력이 되는 것임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야 모두 이 당분간은 검증의 시간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야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제보가 뉴스다. 이번에는 주차 문제로 경찰까지 출동한 사건입니다. 이유차가 나갈 수 없게 이중 주차를 해놓은 장면, 보기만 해도 답답한 모습이겠죠. 차주인은 술을 마시고 있어서 차를 빼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재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빌라 1층 주차장에 검은색 승용차가 들어오더니 주차된 차를 가로막고 멈춰섭니다. 잠시 뒤 승합차도 들어옵니다. 빈자리가 있는데도 경차 앞에 주차를 합니다. 이중 주차를 한 승용차와 승합차 운전자는 빌라에 사는 중년 남성. 경차 운전자면서 빌라 입주민인 20대 문모 씨는 차를 뺄 수 없어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이렇게 그냥 두 개 막아버리고 사라진 거예요. 이제 집 가려고 집 내려왔더니 이제 다 막힌 거죠. 사실 짐을 옮겨놓고 출발을 해야 되는데. 사건의 발단은 3시간 전 또 다른 이중주차에서 비롯됐습니다. 문 씨 집에 손님이 방문했는데 손님 차량을 주차 공간에 넣어두고 문 씨가 이중주차를 하자 중년 남성이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욕설이 오가고 몸싸움까지 벌어지면서 결국 경찰관까지 출동했습니다. 이후 중년 남성이 문 씨와 손님 차량 앞에 이중주차를 한 겁니다. 문 씨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중년 남성에게 연락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문 씨는 보복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술 마시고 왔으니까 알아서 찾아와가지고 차키 가져가든지 맘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보복 주차 때문에 차량을 움직일 수 없게 되면 재물손괴 혐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중년 남성은 보복 주차는 아니고 술이 깨지 않아 운전을 못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중년 남성을 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보복 주차 여부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미국은 어제를 기준으로 성인의 70%가 최소 한 번 이상 백신을 맞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급속하게 퍼지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다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고 백악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승진 특파원이 들어가 봤습니다. 백악관은 방송 중계 부스를 지나자 브리핑룸으로 향하는 길이 나옵니다. 잠시 뒤면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 건물에서 브리핑이 시작되는데요. 기자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는데 저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입구에는 백신 접종을 모두 마쳤더라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붙어 있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으로 미 보건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을 다시 권고했습니다. 이에 백악관 기자단도 곧바로 마스크 규정을 도입한 겁니다. 직전 브리핑까지 기자들은 대부분 노마스크 상태였지만 불과 이틀 만에 상황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달라진 당국의 태도에 뾰족한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But he also once said that we didn't have to wear masks anymore once we were vaccinated. So why should Americans trust him now? 워싱턴 DC와 샌프란시스코는 실내 마스크 착용을 부활시켰습니다. Because people who are fully vaccinated are still getting the Delta variant. So I'm just protecting myself and my family. 라스베이거스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실내 카지노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델타 변이로 인해 지난 한 달 동안 미국의 신규 확진자는 매주 빠르게 늘어났고 30일 하루 신규 확진자는 6개월 만에 10만 명을 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금메달 1개, 동메달 1개로 역대 최고의 성적을 낸 우리 체조 대표팀이 조금 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부모님과 뜨거운 포옹을 나누며 행복한 웃음을 지었는데요. 자, 김태욱 기자, 선수들 소감 전해주시죠. 네, 여서정 선수와 신재환 선수가 밝은 표정으로 맨 앞에 서서 출국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두 선수는 수많은 취재진을 보자 실감이 나는 듯 했습니다. 빨리 집 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는데 환영도 해주시니까 기분이 좋네요. 솔직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관심 주시고 나와 주실 줄은 몰랐는데 실감이 나고 되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부모님들도 일찍 공항에 도착해 아들, 딸을 기다렸는데요. 신재환의 아버지는 과거를 회상하며 눈물을 글썽거리기도 했습니다. 약간 탈선을 했었죠. 이제 운동 그만하겠다고 자꾸 뛰쳐나가고 그래서 제가 잡아오기도 하고. 근데 몰랐던 거예요. 그게 통증 때문에 그런지 모르고 상태가 좀 심각하다는 걸 알고 이제 그때부터는 제가 되게 편하게 해줬죠. 그래서 마음이 더 아프고. 아빠가 많이 힘들고 해도 사랑한다는 말도 못했었는데 아들 많이 사랑한다. 좀 철없고 많이 잘 못해드린 아들이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효도하는 아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린 여서정이 10년 전 작성한 꿈은 현실이 됐습니다. 그거 어디서 찾아온지 모르겠는데 그거 정말 기분은 정말 좋은 것 같고 그래도 열심히 준비했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두 선수는 일주일간 휴식을 취한 뒤 세계선수권 준비에 돌입합니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일부 지역에만 폭우가 쏟아지는 국지성 호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강한 비가 예보돼 있는데요. 10에서 70mm의 비가 돌풍과 천둥을 동반해 요란하고 또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지역은 새벽까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비가 그친 뒤 수도권은 차츰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강원과 충청, 이남은 오후에 또다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 날은 더 더워지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이 32도, 대전은 34도, 대구는 35도로 일부 중부지방의 폭염주의보가 경보로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레 오후에도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당분간 열대야와 폭염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한 요양병원에서 찍힌 사진 한 장이 오늘 화제가 됐습니다. 안경 너머로 자세히 화투패를 보고 있는 할머니와 그 앞에 방호복을 입고 앉아있는 의료진. 할머니 몸속의 병뿐만 아니라 이 마음까지 살피는 의료진의 배려와 따스함이 느껴지죠. 이 사진 속 간호사는 계속 졸기만 하는 할머니 기운 차리게 하려고 화투를 활용한 그림 맞추기 놀이를 한 거라고 하네요. 이 관련 기사엔 진정한 애국자라는 댓글도 있더군요. 오늘의 한마디는 금메달 의료진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에입니다.